많은 이 학자들이 현대 사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3C입니다. 3C, 세 개의 C라고 하는 건데요. 첫째 C가 change, 변화. 첫째가 change, 변화. 이미 변화라는 것은 지금 세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대만 있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변화는 있어 왔어요.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재행무상 그래가지고 삼라만상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2200년 전에 우리는 두 번 다시 같은 강물에 뛰어들 수 없다. 이건 그리스 철학자가 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변화가 많은 학자들이 현대사회의 특징 중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매우 심심한 학자가 매일 인터넷에 올라오는 새로운 지식을 카운트해 봤더니 700페이지 책 100만 권이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지식이 그렇게 창출되기 때문에, 근데 100만 권도 더 될 것 같아요. 각 학술 분야에 새로이 발표되는 논문과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체인지. 두 번째 C는 경쟁입니다. 컴피티션, 경쟁. 어떤 분야든지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져요. 경쟁 치열하게. 그러니까 과거처럼 무주공산인 이런 브루오션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객입니다. 고객, 커스터머. 즉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경제였다면 지금은 수요자 중심의 경제예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수요자, 고객이 받아줘야 된다. 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동심동덕이라고 하는 건데요. 같을 종자 마음심자니까 같은 마음이죠. One heart 영어로 하면. 동심동덕, 같은 덕인데 덕은 여기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one practice, 즉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이에요. 어느 한쪽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두 마음이 맞아야 동심이 돼야 되고, 동덕, 다시 말하면 그 나타나는 행동이 같지 않으면 결과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오늘 할 얘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과 소득. 자, 지금 자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은 자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본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토지 또는 자본, 노동을 생산의 3대 요소라고 그럽니다. 저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생산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강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고 하고 앉아 계시는데 요 스페이스가 토지예요. 토지 위에 앉아 있는 게, 공중에 떠 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공중에 떠 계시는 분도 토지 위에 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 저는 노동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귀로 듣고 계시다면 이거 노동은 명확해요. 자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결합하면 거기서 생산이 나와요. 생산이 나오는데 자본의 집약도, 다시 말하면 자본의 기술 집약도나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생산이 더 많이 나옵니다. 즉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이니까 이 마이크가 자본이에요. 이 칠판이 자본이고 에어컨이 자본이고 이 전등이 자본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 마이크라는 자본과 저 인간 이 모라는 노동이 결합되면 생산이 더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강의하면 안 들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본과 결합하면 생산성이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와 탁자는 전부 자본이에요.
이 자본이 없이 땅바닥에 앉아서도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다고요. 있는데 그것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들으시는 것이 생산성이 높다고요. 그러므로 오늘날 자본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 수단.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결합하면 생산물이 나오고 자본을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의 젊은 경제학 교수가 지금 42살, 우리 나이로 한 43살 되는 아주 젊은 경제학자인데, 요 21세기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것이 영어판으로 나오면서 지금 수백만 부가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우리나라는 아직 번역이 워낙 책이 방대하니까 지금 번역을 시작해서 올 가을에 번역이 끝난답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 Capital in the 20th Century, 21st, 21세기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렇게 방대한 경제학 서적이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사보는 이유가 미국 국민들이 학력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무슨 책이 말이죠,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은 현재 그 사회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자본주의 이론은 요겁니다. 코지네트 교수가 얘기한 경제개발 초기에는 불평등도입니다. 소득 불평등도가 심해지다가 일정 수준의 경제개발이 되면, 즉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불평등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된다. 지금까지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통용되는,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피케티라는 젊은 교수가 나타나서 Capital in the 21st Century,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바로 저 책이죠, 책에서 그렇지 않다예요. 그렇지 않다. 자본을 가진 자와 자본을 갖지 못한 자의 소득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본을 가진 자가, 즉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4배 내지 5배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니까 미국에서 이제 야단, 학자들 간에 요 두 분은 피케티 주장이 맞다. 그리고 이 두 분은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분은 참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정책 대안이 미흡하다, 그 정도 얘기했어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본 이익률이 0으로 떨어져서 자본가는 점점 노동자를 착취하게 되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서 자본주의는 종말을 구하고 사회주의로 간다. 그게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에요. 그런데 썸머스는 마르크스 이론은 틀렸다. 자본의 생산성, 자본의 이익률은 떨어지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파이낸셜 타임스는 피케티의 이론이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피케티 이론이 맞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피케티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이 700페이지라는 책인데 간단해요.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노동만 가진 자는 점점 가난뱅이가 될 것이다 하는 게 피케티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자본을 갖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2011년 영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영국이 자본주의 종주국입니다. 그런데 폭동이 일어났어요. 빈익빈 부익부. 미국 월가입니다. 세계 금융 중심이죠. 99% 1%. 우리는 99%에 해당하는 가난뱅이다. 이 책에도 1%의 소득이 어떻게 늘어나는가를 분석해놨어요. 점점 커져요. 1%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점점 많아져. 99%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점점 떨어져. 비중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비중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런 데모가 일어납니다.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대결하면 어떻게 되냐. 요 놈이 자본을 가진 자고 못 가진 놈이야.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해가지고 이기겠냐 이 말이야. 자본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를 캐딜락에 태우고 달려. 근데 요 놈은 두 아버지 어머니를 리아카에 싣고 목에다 줄을 걸고 달리려고 그래.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게 리아카밖에 없어. 이제 문제는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나이 지긋하신 실버 세대가 계십니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나와요. 우리가 OECD 국가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층 소득 수준이 한국이 꼴찌에서 2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주머니가 조금 썰썰하죠. 실질 은퇴 연령, 이것은 직장을 그만두는 연령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몇 세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2번째, 71.1세까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평균 은퇴 연령, 직장에서 그만두는 연령이 53세인데 직장에서 그만두고 18년을 더 일해야 호구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은 나라가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농업국가니까 그렇다고 치고 세계 최고로 일을 많이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조나단 보로브스키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조각가입니다. 화곡동에 가면 요 조각이 있어요. 화곡동, 서울 화곡동, 전 세계 다 있어요. 파리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이 양반은 거대 조각을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종로에 가면 망치질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이 있어요. 이것도 요 조나단 보로브스키가 만든 건데, 저 조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아파트값 추락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이 노인층의 소득하고 똑같아. 젊은 날 죽으라고 올라가서 일했는데 나중에 끄트머리 가서 팍 떨어지고. 이게 아주 비극적인데, 지금도 뉴스에 계속 나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의 소득 빈곤율이 OECD 평균이 13.3%인데 45.1%. 즉 노인 65세 이상 노인 절반이 빈곤에 허덕인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연구소에서도 저걸 연구합니다. 왜 그러느냐? 몇 가지 이유를 해놨더라고. 왜 그러느냐? 첫째는 자식 교육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 다 쏟아붓고 자식이 장성해서 보니까 남는 것은 이제 빈 지갑밖에 안 남았다. 두 번째는 국가의 공적 이전, 다시 말하면 연금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 뭐 그런 이유를 드러났어요. 그러나 세계 1등 하는 거, 1등도 보통 1등이 아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1등하는 것이 노인 자살률입니다. 노인 자살률. 노인 자살률인데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살이 점점 늘어요. 70대 이상이고 60대 이상인데 다른 OECD 국가하고는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연세가 들수록 자살이 점점 많아지죠. 자살하는 이유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유 첫째, 경제적 어려움이 35%, 그 다음에 질병이 35%. 그러면 70%가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질병을 보면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시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70%라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갈등, 외로움 이런 것들이 뭐 1%, 5%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줄이려고 정부에서도 지금 노력을 무지무지 하는데, 왜냐면 무지하게 창피하거든 이거. 노력하는데 줄지를 않아요. 왜? 소득이 늘지를 않으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 이러고 다니죠. 언제 떨어지나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은 이 할아버지처럼 실질적 은퇴 연령 71.1세. 이거 엊그제 이거 신문에 난 거예요. 엊그제. 그리고 노인들, 왜? 이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살아. 얼마 전에 MBC에서 그 중견 기업의 부장의 파이낸셜 무슨 이 컨설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파이낸셜 컨설팅 하는 회사에서 나와서 그 중견 부장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방송 기자가 물으니까 그 컨설팅하는 젊은이가, 컨설턴트가 좀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이 부장님은 그 길거리에 폐지 줍는 노인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은퇴하시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버리니까 현재 부장인데, 부장이면은 적어도 연봉이 한 800, 1억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밖에 설계가 안 나오는 게, 자식이 두 놈이 대학 다녀. 그러니까 대학 학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시고 계시니까, 시골에 부모가 계시니까 용돈을 보내드려.
그다음에 집을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사서 원리금을 갚아. 그러니까 800을 받아도 800을 남는 게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그것 가지고 여행도 가야 되고 어떻게 하니까 저축하는 건 5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중견 기업의 부장급이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죠. 이사 안 되면요, 임원 안 되면 쫓겨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컨설턴트가 미안하지만은 현재 상태로 사시면 길거리에 폐지 줍는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장님은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네요.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를 하면 또 안 그렇죠. 이제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폐지를 안 주어도 된단 말이에요. 자, 바로 자본과 생산성이에요. 자본이 있으면 생산이 나오는데 요 자본입니다. 유리학하는 이것보다 더 자본 집약도가 높으니까 생산성이 몇 배가 돼요. 그렇죠? 이게 자본이라는 개념.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예요. 삽으로 요게 시멘트 뒤적이는 것보다 요걸로 레미콘으로 갈아버리면 생산성이 훨씬 높아요. 이 삽이라는 자본보다 이게 더 자본 집약도가 높으니까 그래요. 자본을 가져야 소득이 생긴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우리가 자본을 축적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자본이 경제 자본뿐이라면은, 오늘날 자본이,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없어, 과수원도 없어, 집도 없어, 그다음에 은행에 이 예금도 없어, 뭐 주식도 없어, 유가증권도 없어, 로얄티도 없어. 그런 것들이 전부 자본인데, 자본을 그런 것들이 전부 경제 자본인데 그런 걸 물려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려받지 못했어. 물려받은 게 우산 2개밖에 물려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경제 자본을 갖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강남에 빌딩 하나 있으면요, 임대료만 받아도 1년에 수천만 원이에요. 왜? 빌딩이라는 자본이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생산활동을 해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빌딩이 생산활동을 하니까 나에게 1년에 수천만 원의 소득이 돌아와요. 내가 만약에 로열티를 가지고 있으면, 저명한 베스트셀러를 써서 판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장 시스템이 책을 팔리게 만들어서 나에게 인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놀러를 가건 집에 있건 소득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 로열티라는 자본이, 즉 이 저작권이라는 자본이 나에게 소득을 갖다 줘요. 근데 그것도 베스트셀러 쓰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전부 계시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김연아처럼 뭐 광고 모델로 나갈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자본이기 때문에 소득이 나와요. 소득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에요.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애터미 사업이라는 게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에요. 사회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퀄리티, 다시 말하면 생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소득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네트워크 자체가 자본이니까 요걸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키워야 돼요. 자, 휴먼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크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휴먼 네트워크, 다시 말하면 소셜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크게 할 것이냐. 요게 자본이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본이니까. 모든 사람은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네트워크 가지고 계시잖아요. 동네 계모임 네트워크죠. 고등학교 동창, 세탁소 아줌마, 다 네트워크예요, 이게. 근데 로어 클래스에서 일반 보통 서민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소셜 네트워크는 그 사이즈가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이 벌리는 사이즈가 아니고 돈을 쓰는 사이즈예요. 돈이 벌리지가 않아. 바로 동심동닭.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를 크고 퀄리티가 좋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고객과 사업자 간에 동심동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행동, 같은 마음 같은 행동. 그렇지 않았고 22덕이 되면, 22덕은 다른 마음 다른 행동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갈라질 있자니까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만 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행동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22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동심동덕이 되면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사회자본의 사이즈가 커지고 나도 부모로부터 우산 2개밖에는 못 물려받았지만은 내 자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퀄리티가 높으면, 질이 좋으면은, 또 사이즈가 크면은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남편한테는 안 물려주지요. 요 인간 요게 물려주면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부인한테 물려주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가슴에 폭이 넓다는 거예요, 사실은. 65세 이상 노년층의 45%가 빈곤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노년층들이 게으르게 살아왔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제가 보기에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해. 제일 부지런해. 국제선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가 멈추기도 전에 가방 내리는 사람은 죄다 한국 사람이야.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일단 그래가지고 비행기 문 제나 앞에 가방 들고 서 있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야, 이게.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노년이 돼서 경제적으로 빈곤할까? 자본 축적이 안 돼 있어요. 자본이 생산성을 발휘하는데 자본 축적이 안 돼 있다고요. 이런 광고에 김연아 무지하게 나와요. 그렇죠? 김연아 무지하게 나와요. 왜 광고에 나올까 하는 거예요. 김연아가 가지고 있는 자본 때문에 그래요. 김연아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요, 우리나라에 길거리에 가면요 10명 중에 2명은 그 정도 미모를 가지고 있어. 통계에 의하면 2080 법칙에 따라서 20%는 미녀, 80%는 보통이랍니다, 여자 중에. 그런데 앞에는 전부 다 미녀만 앉아있네, 이게. 그런데 왜 김연아가 광고에 쓰일까? 김연아가 가지고 있는 자본 때문에 그래요. 자본은 생산성을 발휘하거든요. 김연아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매력 자본 플러스 상징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그런 자본의 개념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이에요. 생산수단. 그러니까 생산수단이니까 요걸 가지고 생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생산을 한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당신 잘못이다. 왜? 자본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농경시대나 산업화 초기에는 경제자본이 자본의 거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 우리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자본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중에 하나만 가져도 높은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자체가 바로 네트워크 자체, 이걸 연결망이라고 그럽니다.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이 자본이다. 왜? 이 사회적 연결망이 소득을 창출해 주니까 그래요. 자,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도 우리 이 로얄 클럽이 있는데요, 굉장히 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뭘 가지고 있어요?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1번 사업자가 아닌 이상 내 위에 또 있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나라면 이 연결망 자체가 자본이라니까요. 캐피탈이에요. 이걸 사회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사회자본.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건 안 하건, 다른 사업을 하건, 세탁소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이 사회적 연결망, 네트워크가 크고 퀄리티가 높으면 소득이 높아져요. 소득이 높아져요. 자기 밑에 2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이 어떻게 월천댁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건 자답게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자본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자본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니까. 자본을 개인이 가질 수 있으니까 상속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상속을 받은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월천댁이야. 태어날 때부터 월천댁. 그렇게 된다니까.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어도 이 추상적인 네트워크를 키우면 거기서 소득이 나와요. 소득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네트워크를, 즉 휴먼 네트워크, 인간 연결망을 키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걸 찾는 그 중에 하나가 동심동덕이라는 거예요. 스폰서와 그리고 파트너가 동심, 같은 마음으로 동덕, 덕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을 하면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지고 퀄리티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질이 좋아져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는 생산성이 좋아집니다. 생산성이 좋아지면 곧 자기 소득이 올라간다. 소득이 올라가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고,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나보다 스마트하다. The many are smarter than the few. 다수는 소수보다 스마트하다.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어떠한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것은 집단지성의 결과이지 자기가 똑똑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혼자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요. 민주주의가 우월한 것은 바로 집단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국가 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독재국가의 지배 엘리트들은 바보냐?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가장 똑똑한 놈들이야. 그 가장 똑똑한 소수가 우매한 것 같던 민중보다 더 지성이 높으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동심동덕. 여긴 지금 동심동덕은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그 앞에 상나라 주왕을 칠 때 연설문회가 들어있어요. 즉 우리는 비록 소수이고 저쪽의 주왕은 다수이지만은 우리는 동심동덕이고 저쪽은 이심이덕이니까 우리가 이긴다. 실제로 이겼어요. 그 얘기는요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게 통하느냐? 통한단 말이에요. 요건 제1차 대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탄넨베르크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전사의 길이 빛날 전투 중에 하나가 탄넨베르크 전투인데 1차 대전은 왜 일어났냐면요 산업혁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먼저 하고 불란사가 하고 해서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독일이 산업혁명이 늦었어요. 왜냐하면 영주국들이 강했기 때문에. 독일이 산업혁명으로 완성하니까 독일이 유럽의 최강국이 돼버렸어요. 최강국이 되니까 나라가 강해지면요 옆에 놈을 자시고 싶어, 뺏고 싶어. 독일은 산업혁명이 늦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생산력은 늘어나는데 그 제품을 팔아먹을 식민지가 없어. 그러면 식민지를 뺏어야 돼. 그리고 식민지를 뺏어서 거기서 생산 원료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영국이 지금 식민지, 세계 식민지를 가지고 있고 식민지 경영의 최선봉국인데 저놈이 우리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프랑스는 독일하고 전쟁에서 졌어. 보불전쟁이라는 전쟁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뺏기고 알사스 로렌이라고 하는 아주 그 지하자원이 많은 곳을 뺏겨버리고 50억 프랑이라고 하는 전쟁 배상금을 몰아가지고 그래서 프랑스는 독일에 대해서 언제 저 자식들을 갖다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이를 갈고 있어. 러시아는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래. 근데 그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오스만 터키는 옛날에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 유럽의 6대 강국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제국, 터키,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 세 제국이 한패가 돼서 어우러져 싸운 게 제1차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충돌입니다. 누가 식민지를 많이 차지하고 누가 영토를 많이 차지하고 누가 강대국이 되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연합국이 동원한 군대가 약 4,500만 명.
이쪽이 동원한 군대가 약 2,600만 명. 그러니까 한 8천만 명의 군대가 어울려져 싸웠으니까 참 싸움판 구경할 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1차 대전 중에 가장 유명한 전투가 탄넨베르크 전투인데, 가장 지금 강한 게 어디냐면 독일 제국이에요. 독일 제2제국입니다. 제1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고, 제3제국을 우리는 히틀러를 제3제국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독일 제2제국인데, 가만히 보세요. 독일 제2제국은요 프랑스하고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프랑스와 러시아가 독일을 양쪽에서 협공을 해버리면 독일이 위험해져요. 그렇잖아요. 독일이 자기 군대를 두 개로 갈라야 되니까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독일의 작전 계획은 신속하게 프랑스를 격파해서 점령해버리고, 그 다음 서부전선의 군대를 이쪽 동부로 보내서 러시아를 제압한다. 이게 작전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다음에 도로망, 철도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전쟁이 나면 총동원령이 선포가 되는데 동원 속도가 느릴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가 동원되기 전에 신속하게 프랑스를 격파해서 파리를 점령해 버리고 군대를 동부전선으로 돌려서 러시아를 격파한다. 이게 독일의 작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이쪽에 벨기에를 쳤어요. 쳐서 점령하고 프랑스로 파리로 진격을 시작하니까 프랑스가 급해가지고 러시아 황제에게, 니콜라이 2세에게 빨리 동원해서 오른쪽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협공을 하면은 독일이 파리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신속하게 동원합니다. 2주 만에 한 집단군을 동원해서 독일 국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북서 집단군, 찌린스키 장군이 지휘하는 북서 집단군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허를 찌른 거예요. 이쪽에 동부전선을 맡고 있는 독일의 군단은 독일 제8군 프린트비츠라고 하는 프린트비츠 장군이 지휘하는 독일 8군밖에 없어. 그런데 이쪽으로 일개 집단군이 내려오는 거예요. 집단군 제1군과 2군이 내려와. 근데 독일 러시아군 제1군이 20만, 그다음에 제2군이 20만, 약 40만의 군대가 독일 국경으로 진격을 시작한 거예요. 독일은 8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당시 30개 보병 사단에 8개 기병 사단이 침공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독일군은 11개 보병 사단에 1개 기병 사단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병은 병력이 3대1, 기병은 8대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놈들이 이렇게 빨리 동원해가지고 올 줄을 몰랐어. 독일군이 여기가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1개 집단군, 2개 군이 지금 진격을 시작한 거예요. 호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좁아. 그러니까 2개 군이 기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1개 군은 호수 북방으로, 1개 군은 호수 남방으로 진격을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독일 땅으로 진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덴도르프 장군은 언제 힌덴부르크 원수에게 재가를 받아서 명령하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착관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해서 예하 전선에 있는 군단장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루덴도르프 장군이 깜짝 놀랐어요. 벌써 군대가 기차로 독일군 군단들이 이동하고 있어. 이거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8군 작전참모 호프만 중령이 벌써 2일 전에 작전 명령을 내렸는데, 그 작전 계획이 루덴도르프 장군이 세운 작전 계획하고 딱 맞아. 이게 동심동덕이에요. 딱 맞아. 그래가지고 요 삼소노프군 20만 명을 독일 제8군이 포위 공격을 해가지고 괴멸을 시켜버렸어요. 희생자가 무려 12만 명, 9만 명이 포로로 잡히고 3만 명이 전사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때요? 삼소노프 장군은 그 참상을 보지 못해서 권총으로 자살해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요
8군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서 레넨캄프 장군이 지휘하는 러시아군 제1군을 다시 격파해버려요. 소수라고 해서 지는 게 아니라요. 바로 파트너와 스폰서가 같은 마음으로 동심이죠. 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보다 훨씬 큰 적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수가 많아도 22덕이 되면 그것은 오합지졸이 되고 말아요. 오합지졸은 아무리 많아도 동심동덕으로 뭉친 정예군에게 반드시 격파당합니다. 이게 22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게 전국시대 말이죠. 이게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으로 유명한 진나라입니다. 이게 점점 강해져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6개 국가가 불안해. 언제 이 강한 진나라가 칠지를 몰라. 그래서 소진이라는 사람이 6개국을 순방하면서 합종책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6개국이 협력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면 이 강대국인 진나라가 침공하지 못한다예요. 약한 놈이 6개가 합하면 강한 놈 하나를 이길 수 있다는 게 합종책이. 그래서 그 합종책에 성공을 해서 진나라는 수십 년간 오른쪽에 있는 약소국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6놈이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져 있는데 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그래도 6개국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평화가 오래 계속되니까 슬그머니 욕심이 생겨. 여기 있는 조나라가 연나라를 쳐가지고 이걸 빼앗고 싶어. 왜냐하면 연나라에서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쳐서 뺏으려고 그래. 연나라에서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소대라는 사람, 소진의 동생이 보내가지고 조나라 임금을 좀 설득해 달라는 거야. 여기에 어부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은 폐하, 침공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폐하, 제가 폐하를 아련하려고 오다가 호숫가를 지나는데 큰 대합 조개가 햇빛을 쬐이려고 모래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요새라는 놈이 조개 알맹이를 빼먹으려고 콕 쪼았는데 대합 조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가리를 확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요새의 주둥이가 여기 끼어가지고 아가리에 끼어가지고 둘이 서로 물고 있는 형상이 됐습니다. 도요새가 말하기를 조개 너 이놈아 3일만 비가 안 오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개가 내 이놈아 3일만 물고 있으면 너는 굶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서로 놓지 않고 물고 있다가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어부가 둘 다 망태에 넣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은 조나라가 연나라하고 싸워서 이전 투구를 하고 있으면 옆에 진나라가 낼름 집어먹으면 그만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와 같이 22덕인 경우에는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양보를 안 해. 조개 너 이놈 3일만 비가 안 오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도요새 너 이놈 3일 굶으면 너는 죽어. 그러고 있다가 두 놈 다 죽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태도. 여기서 무슨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IQ라든가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동심동덕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이라는 게 태도예요.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어떤 정신 자세를 가지고 사업에 임하느냐, 어떤 정신 자세를 가지고 스폰서를 대하고 파트너를 대하느냐,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도, 나쁜 태도는 펑크난 타이어하고 같다. 펑크난 타이어 가지고는 아무 데도 못 가요. 이걸 갈아 껴야 돼요. 나쁜 태도라는 게 부정적인 태도, 교만, 불통, 핑계, 게으름, 비도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나쁜 태도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 게 무슨 대단한 학력이나 경력을 필요로 한 게 아니고 이 태도만 있으면 된다.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성공학 강사입니다, 미국에. 당신의 인생에 맞게 상황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 창조 시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또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경제 자본을 물려받지 못했는데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아버지는 지금 연로하시고 부모는 연로하시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상황에 맞게 당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태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바로 청춘은 20세, 80세, 이건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고 배우려고 하느냐 안 배우려고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 헬리포드예요. 자, 애티튜드, 영어 알파벳 순서로 합해 놓으면 100점이 되는데 A는 ability, 자신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1%도 없다, 그런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1%는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뭐하고 관계되느냐, 태도하고 관계됩니다. 내 정신자세. 그래서 태도가 전부다.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잊지 마십시오. Attitude is everything. 마지막으로 이것을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것만 보면 중학교 때부터 졸리기 시작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결론은 이겁니다. 리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멋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멋있는 사람. 다른 사람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 속이고 나만 22덕인 사람은요, 멋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 동심동덕, 이것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